중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중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쩌다 한국에 올 때마다 역사도 짧은 하찮은 나라라고 말하며 한국을 무시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뉴욕 언론 매체에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이 중국 대륙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듣고는 열등감이 폭발해 분노하며 난리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죽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상쾌한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데 베이징에서 익숙했던 뿌연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린 메이 박사입니다. 이번 방문은 제가 중국을 대표해서 서울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온 첫 자리였고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항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고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쏟아지며 바닥에 비치고 있었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며 자연스럽게 고향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표지판은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쓰여 있고 중국어는 그보다 더 작게 표시돼 있었어요. 사실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 중국 문화가 동아시아 문명의 근본이 아니었던가요? 더 존중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죠. 저는 감색 블레이저를 매만지며 턱을 좀 더 높게 들었어요. 중국 최고 대학의 교수로서 이곳에 온 이상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군사 역사 연구 덕분에 이 자리를 얻었으니 여기 한국 학생들도 제 지식을 반가워할 거라고 믿었어요.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가는 택시 안에서 눈에 보이는 풍경은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제가 조금 덜 발전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널찍하고 깨끗한 거리에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빌딩 외벽에는 대형 스크린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생생한 색감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에 맞춰 흥얼거리기만 할 뿐 자신이 모시고 있는 중국의 저명한 손님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우리 기술이 아직 더 좋지. 저도 모르게 중국어로 중얼거리며 구식 핸드폰을 쥐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 길거리에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최신형 삼성이나 LG 핸드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잠깐 자신감이 흔들렸지만 그 느낌은 애써 무시했어요. 대학교 캠퍼스는 너무 아름다워서 숨이 멎을 정도였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들이 우아한 곡선의 전통 한국 건축물들과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멋진 옷을 입고 바쁘게 지나가면서 한국어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 처음 보는 최신형 태블릿을 들고 있더라고요. 학생들 무리가 지나가며 웃고 떠드는 게 보였어요. 한 여학생이 핸드폰을 들고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자 다들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저를 볼 거라고 기대했어요. 제가 자신감 있게 서 있는 모습과 깔끔한 정장을 보고 중요한 중국의 방문객으로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은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어요. 행정 건물에서 저를 맞이해준 사람은 김 교수라는 젊은 한국 교수였어요. 그녀는 깍듯이 인사를 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덜 깊게 고개를 숙였죠. 서울대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린 박사님.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희 시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녀가 말하는 저희 시설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이 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들의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관대하게 이해해줄 준비가 돼 있었는데 김 교수와 캠퍼스를 돌아보면서 보니 최첨단 연구실, 디지털 시스템이 잘 갖춰진 도서관,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장비들로 가득한 강의실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제 신념은 굳게 지켰어요. 내일 중국의 군사력을 주제로 첫 강의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들이 진정한 존경을 보여줄 거라고 믿었어요. 살짝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강의 노트를 더 꽉 쥐었어요. 그날 저녁 초대 교수 아파트에서 창문 밖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수많은 불빛이 도시를 밝혀 이곳의 현대적이고 부유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이 모든 건 그저 겉모습일 뿐이라고요. 중국의 5,000년 역사는 이런 현대적 편리함으로 따라올 수 없는 거라고요. 내일이면 제가 그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내일이면 이들이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존중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도 창밖 풍경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조금씩 흔들고 있다는 느낌을 애써 외면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설 때 자신감이 넘쳤어요. 새로 산 검은색 정장은 완벽했고 발표 연습도 여러 번 했거든요. 생각보다 강의실이 훨씬 크더라고요. 계단식으로 쭉 늘어선 좌석이 있었고 거의 모든 자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밝게 빛나는 학생들로 꽉 차 있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린 메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군사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클릭하니 아시아 지도가 커다랗게 화면에 떴어요. 중국의 익숙한 모양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가슴 한편에 자부심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인민해방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는 걸 봤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여 주기도 했고 덕분에 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최신 군사 장비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반짝이는 전투기, 강력한 미사일, 완벽한 대형을 갖춘 군인들까지 차례대로 소개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 강의실 중간에서 한 손이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파란 스웨터를 입은 젊은 남학생이 태블릿을 들고 일어섰어요. 린 교수님. 그는 공손하게 말했어요. 방금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태블릿을 탭하자 제 뒤에 화면이 바뀌었어요. 남한의 현무 미사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떴죠. 이 미사일들은 말씀하신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입이 바짝 말랐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답변을 채 끝내기도 전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둥근 안경을 쓴 여학생이었는데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요. 그녀가 말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항상 중국에 의존했다고 하셨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여러 차례 침략을 물리쳤고 우리만의 군사 전략과 무기를 개발했어요. 거북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이 전보다 훨씬 더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단순히 필기를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과 태블릿으로 뭔가를 찾아보고는 제 말에 반박할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몇몇은 서로 귓속말을 하며 화면을 가리키기도 했고요. 저는 준비한 주제로 다시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그때 강의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중앙 통로로 걸어 내려오더니 자신을 군사 역사학과의 박 교수라고 소개했어요. 린 박사님.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마 현재 이슈에 대해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이웃을 위협할 때 왜 중국이 여전히 그들을 지원하는지요? 그리고 최근 중국 전투기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고 박 교수가 자신의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자 한국군의 훈련 영상이 화면에 재생됐어요. 제가 본 적 없는 무기들과 기술들이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은 열심히 그 장면을 지켜보며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기까지 했어요. 저는 제 발표 노트를 다시 봤지만 글자들이 전부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지금껏 준비한 내용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학생들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제가 알지 못했던 정보까지 찾아내고 있었어요. 종이 울렸을 때 제 심장 소리에 묻혀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가방을 챙기며 제 강의에서 배운 내용보다는 그걸 의심하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강의실을 떠났어요. 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강단에서 자료를 모았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첫 강의와는 전혀 달랐어요. 중국의 위대함을 이 학생들에게 각인시켜 주려던 제 계획 대신 제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깨달았거든요. 더 심각한 건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의 고참 교수 중 한 분인 박 교수님이 강의실 뒤쪽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거든요. 그분은 강의실 중앙 통로를 천천히 걸어 내려왔고 그 발걸음 소리는 조용한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강단을 꽉 잡고 손을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죠. 린 메이 교수님. 그분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약간 허리를 숙였어요.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지만 그 아래 다른 뭔가가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박 교수님이 자신의 노트북으로 파워포인트를 띄우는 순간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어요. 빔 프로젝터가 웅웅 소리를 내며 켜지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래프와 차트들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중국의 군사력을 언급하셨는데 박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발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의 최신 미사일인 현무-5 시스템의 상세한 이미지들을 보여줬어요. 이 장비가 중국의 장비와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런 질문들은 고국에서 제가 평소에 접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어요.
평소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그저 노트를 적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으니까요. 박 교수님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불편한 주제로 바로 넘어가셨어요. 북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분이 물었어요. 왜 중국은 핵무기로 이웃 나라를 위협하는 나라를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그 질문은 마치 무거운 구름처럼 강의실에 떠돌았어요. 학생들은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마치 테니스 경기를 보듯 박 교수님과 저 사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몇몇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요. 멈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 교수님이 말을 이으며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이번엔 중국 군사 장비에 대한 국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문서들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들이 기계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고국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차단된 정보들이라 외국의 선전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박 교수님은 사진과 기술적 세부 사항까지 담긴 공식 문서들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마지막 일격은 앞줄에 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을 때였어요. 교수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학생은 완벽한 영어로 말하며 핸드폰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그러자 한국의 최신 미사일 시험 영상이 재생됐어요. 그 미사일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밀함으로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머리 위에서는 에어컨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렸고 멀리서 들리는 교통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죠.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다들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준비했던 모든 것,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는 겨우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대화가 다시 이어질 일은 없을 거라는 거요. 제가 준비했던 강의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와 함께 제 자신감도 무너졌어요. 박 교수님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약간의 연민 같은 것이 비쳤어요. 그분도 저도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챙기면서 학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들이 중국 교수로서의 저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었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문 쪽으로 걸어갔고 뒤에서 제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박 교수님은 남아있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고 그분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는 하나하나가 제가 중국의 국경 너머에 있는 세상에 대해 얼마나 더 배워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복도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단순히 실패한 한 번의 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의심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세상은 제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했어요. 형편없는 강의를 마친 뒤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면서 대학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비싼 실크 블라우스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신은 디자이너 구두는 발만 아프게 만들 뿐이었어요. 조용한 곳에 가서 좀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죠. 그런데 그때 들렸어요. 바로 모퉁이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목소리가 들렸죠. 멈춰서 듣지 말았어야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어요. 박 교수님이 그 미사일 시험 영상 보여줄 때 걔 표정 봤어. 한 학생이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진짜. 그리고 우리 군사 기술이 낡았다고 할 때도 말이야.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내 형이 군대에 있는데 우리 방어 시스템 새로 나온 거 다 알려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조여드는 기분이었어요. 이 학생들이 내가 예상했던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중국에선 학생들이 항상 나 같은 교수들을 완전히 존경해줬는데 여기선 내가 했던 말을 하나하나 꼬집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차갑게 식는 말을 듣고 말았어요. 야, 교수들 월급 대신에 생선 받는다는 얘기 들었어? 한 학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사촌이 중국에서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서 음식으로 준대. 얼굴이 더 뜨거워졌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난달에 우리 대학에서 돈이 부족하다면서 냉동 생선 상자를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고 있던 걸까요? 너무 창피했어요. 우리나라는 강하고 부유한 나라여야 하는데 나는 성공과 우월감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말이에요. 국제 교수 숙소로 돌아가면서 반짝이는 연구 건물들과 현대적인 학생 시설들을 지나쳤어요. 모든 게 새 것 같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야외 스터디 공간에선 학생들이 노트북과 태블릿을 보며 공부하고 있었고 영어, 한국어,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다른 언어들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털썩 앉아 불편한 구두를 벗어 던졌어요. 내가 외면해왔던 진실이 거세게 몰려왔죠.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중국의 그림자 속에 있는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이 학생들은 내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평소에 쓰던 사이트들이 다 차단돼 있었죠. 웨이보도 없고 위챗도 없고 바이두도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짜증났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호기심이랄까요? 내가 모르고 있던 게 더 있는 건 아닐까? 집에서는 접근할 수 없던 정보들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한국 군사 기술이라고 구글에 쳐봤어요. 평소에 거의 쓰지 않던 검색 엔진이었죠. 수많은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고 전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었어요. 현대적인 무기 시스템, 첨단 기술, 국제 파트너십, 압도적인 양이었어요. 박 교수님이 날 도전할 때 보였던 차분한 자신감이 떠올랐어요.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낼 필요도 없었죠. 그냥 사실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내가 진짜 전문가라면 알았어야 할 그런 사실들을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 저녁 노을이 현대적인 건물들을 주황색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걸 지켜봤어요.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며 끝없이 펼쳐진 빛나는 풍경이 만들어졌죠. 이건 내가 교과서에서 읽었던 그 한국이 아니었어요. 내가 강의를 준비하며 상상했던 그곳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롱하거나 잔인한 게 아니라 진지하고 지식에 밝은 얼굴들이요. 그들은 내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도전했던 거지. 나를 무시했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보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평생 처음으로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무섭기도 했지만 묘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아마도 오늘처럼 굴욕적인 하루가 단순히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숙소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면서도 VPN이 켜진 브라우저에 검색어를 하나씩 타이핑했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이었죠. 방 안의 유일한 불빛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푸른 빛뿐이었고 복도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냥 숨 쉬자. 저 스스로 중얼거리면서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자신감 넘치게 제 생각을 도전하던 학생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박 교수님이 차분하게 제 믿음을 흔드는 사실들을 하나씩 제시하던 그 목소리도 잊히질 않았어요. 먼저 한국의 군사 능력에 대한 간단한 검색부터 시작했어요.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쏟아졌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현무 미사일 시스템이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구체적인 기술 사양과 시험 영상,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찾아낼 수 있었어요. 제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노트 필기하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군사 정보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글도 읽게 됐어요. 나라별 연봉 수준이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정부의 실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뉴스들까지요. 처음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설마 이게 사실일까 싶었죠. 그런데 다른 출처에서도 같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고 명확한 증거와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논문 자료라고 적힌 비밀 폴더를 만들어 흥미로운 글들을 저장했어요. 그 안에는 경제 보고서부터 각국의 기술 성과,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뒀죠.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는데 점점 그려지는 그림이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어느 날 밤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상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제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그들의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고 다른 색이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기분이었어요. 매일 출근해서 평소처럼 수업을 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정해진 대본을 읊으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고 그거 흥미로운 시각이네.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
라고 답하곤 했어요. 밤마다 잠 못 들고 누워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 왔는지 생각했어요.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누구와 나눌 수도 없었어요. 동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수업 방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역사적 사건을 다룰 때면 학생들에게 다른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처음엔 당황해하던 학생들도 있었지만 어떤 애들은 마치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 반짝이는 눈빛으로 더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시기 동안 저를 도전했던 그 한국 학생들이 자주 떠올랐어요. 그들의 자신감은 단순한 선전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와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유는 저에겐 이제야 이해하게 된 소중한 것이었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의견을 형성하는 능력.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새로운 정보를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마치 다시 글을 읽는 법을 배우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넓은 세상을 읽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은 때로 불편해도 이제 제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저희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베이징의 교실로 돌아와서 제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호기심 많은 학생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서 질문도 없이 필기를 할 뿐이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매일 아침, 저는 비밀을 품은 채로 대학 정문을 통과해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저는 특정 앱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의 뉴스를 몰래 휴대폰으로 읽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제 나라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접할 때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돼요. 린 교수님,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학생들 중 가장 똑똑한 왕웨이가 교과서를 들어 올리며 묻더라고요. 그 페이지에는 우리나라의 군사 퍼레이드가 나오는데 빛나는 탱크와 정렬된 병사들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잠시 멈추고 한국 학생들이 제게 보여준 자료를 떠올렸어요. 그때 그들은 제가 우리 군사 장비가 첨단이라 자랑했을 때 웃으면서 반박했었죠. 제가 생각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저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이 이미지가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지 얘기해 줄래요? 왕웨이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들며 이 새로운 방식에 호기심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또 다른 학생 리메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책에 나와 있는 걸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생각을 정리했어요. 창밖에 벚꽃이 봄바람에 날리면서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어요. 배운다는 건 다른 사람이 알려준 걸 그대로 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곳에서 답을 찾아보는 거죠. 수업이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책상 서랍에 숨겨둔 작은 노트를 꺼내요. 그 안에는 제가 국제 뉴스에서 알게 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교과서 내용과 모순되는 정보들이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알려줄 수 없지만 그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미묘한 방법들을 개발해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경제학 수업에서는 성공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고려해 보자라고 제안해요. 마치 연못에 작은 돌을 던지는 것처럼 잔잔하지만 멀리 퍼지는 물결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날은 더 힘들어요. 동료들이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칭찬할 때면 저는 조용히 있어요. 서울의 그 교실에서 제가 느꼈던 충격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느꼈던 자유가 그립기도 하고요. 불편했지만 소중했던 경험이었죠. 어느 날 오후 학생 중 한 명인 장인이 수업 후에 남아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린 교수님. 그녀가 속삭였어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온라인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요.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좀 달라요. 제가 이런 걸 읽는 게 잘못인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우리가 단둘이 있는 걸 확인했죠. 장인.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호기심을 가지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배우는 방법에는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 출처를 확인하고 진실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그녀에게 알려줬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매일 밤 제 학생들 생각을 해요. 그들도 언젠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성장해서 해외로 나가게 될까요? 그때 저처럼 충격을 받을까요? 자신들이 배운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될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될까요? 저는 그들을 더 잘 준비시켜주고 싶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저는 비판적 사고를 연습할 수 있는 토론 모임을 만들었어요. 광고를 분석하거나 스포츠 같은 비교적 안전한 주제의 뉴스 보고서를 비교해보면서 관점이 바뀌면 사물을 보는 시각도 달라진다는 점을 이야기해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학술 활동처럼 보이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더 깊은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질문하는 법,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요. 가끔 서울에서 세상이 뒤집혔던 그날이 꿈에 나와요. 꿈속에서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굴욕은 진실을 보게 된 대가였고, 이제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죠. 제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도구들을 갖추도록 돕는 거예요. 한 번에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씩 말이죠. 제가 한때 꿈꿨던 것처럼 세상을 확 바꾸는 극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큰 연설도 혁명적인 순간도 없어요. 대신 조용한 작업이에요.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 격려의 고갯짓,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질문 하나씩이죠. 가끔은 이게 충분할까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학생의 눈빛에 진정한 이해가 담기는 걸 보면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무언가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이제 제 새로운 삶이에요. 진실과 안전 사이를 조심스레 오가며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침묵을 지키는 일. 쉽지는 않지만 중요해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심고 있는 이 작은 의문의 씨앗들이 언젠가 아름답게 꽃피우게 될 거라고 믿어요. 중국의 교수에게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